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유튜브 채널 이센셜 카르다노 360의 최신 업데이트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월간 보고 같잖아요. 네, 그렇죠. 매달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단순한 현황 공유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임무는 바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내부 시스템의 기틀을 다지는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요. 외부의 거대한 자산, 바로 비트코인을 끌어들이려는 대담한 계획, 그리고 저 멀리 미래의 AI 경제를 준비하는 프로젝트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개별 발표 내용 하나하나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요. 저희는 오늘 그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점을 선으로. 네, 각기 다른 팀의 발표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전략적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숨은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청사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바로 시스템의 뼈대인 거버넌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게 순서죠. 인터섹트의 잭 브릭스가 몇 가지 중요한 결정사항을 공유했는데요. 첫 번째가 순변동 한도 연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게요, 재무 운영에 갑자기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기존에 3억 5천만 에이다라는 지출 한도가 있었는데 이걸 8개 에포크만큼 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8개 에포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카르다노에서 1 에포크가 약 5일 정도 되거든요. 5일. 네, 그러니까 8개 에포크면 대략 한 40일 정도의 운영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상한액,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늘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군요. 네, 단순히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였습니다. 뭐랄까, 달리던 차가 잠시 멈추지 않도록 예비 연료를 채워 넣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안정화 조치와 함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죠. 헌법위원회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 중 한 분이 임기 전에 사임을 하면서 위원회가 최소 정족수를 못 채워서 기능이 마비되는 어찌 보면 좀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요? 새로운 위원, 카르다노 큐리아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선출하고 승인하는 긴급 거버넌스 조치가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단 며칠 만에 통과됐습니다. 며칠 만에요. 와. 네, 이게 지금까지 카르다노 역사상 가장 빠르게 비준된 거버넌스 조치로 기록됐어요.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을 때 커뮤니티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복원할 수 있는지 그걸 증명해 보인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눈앞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카르다노 2030 비전 및 전략이라는 문서가 공유되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런 비전 문서는 자칫하면 그냥 좋은 말만 모아놓은 상징적인 문서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걸 북극성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북극성이요? 네, 수많은 D랩, 즉 위임 대표자들이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앞으로 어떤 제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재무 자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인프라 우수성, 채택 및 유틸리티 같은 5가지 핵심 기둥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 제안이 우리의 북극성에 더 가까워지는 길인가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라 합의를 위한 기준점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규칙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돕는 나침반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통합 예산이 85%가 넘는 지지로 통과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듄이나 파이 같은 외부 데이터 플랫폼과의 통합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시스템 내부 정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초 다지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운영, 위기 대응 능력 증명,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공유까지. 이제 집안 정리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바깥 세상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내부를 안정시켰다는 건 이제 더 큰 도전을 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도전의 핵심은 바로 오랫동안 카르다노의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부분, 즉 생태계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IOE의 비트코인 디파이 팀이 정말 흥미로운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IOA의 오마르 후세인이 설명한 전략의 핵심은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요? 네,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 에이다를 스테이킹에서 빼내서 디파이로 유인할까 이걸 고민했다면요. 이제는 아니, 그냥 에이다는 안전하게 스테이킹에 두고 외부에서 잠자고 있는 거대한 자산, 즉 비트코인을 카르다노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다른 체인으로 가져와서 디파이에 활용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특히 갑작스러운 시장 폭락으로 담보물이 강제 총산되는 그 악몽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많고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공포죠. 이번 방식은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는 청산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기존 디파이 대출은 보통 유동성 풀을 기반으로 한 마진 대출이라서요.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시스템이 그냥 자동으로 담보물을 팔아버리잖아요. 네, 가차 없죠. 그렇죠. 하지만 IOA가 제안하는 방식은 개인 대 개인, 즉 P2P로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고정기간 대출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 자격이 일시적으로 아무리 요동쳐도 내 담보물은 청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무 조치도 못한다면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여기서 담보자산이 위험에 처하는 유일한 조건은 채무불이행, 즉 만기일에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아, 그때만요? 네. 대출 계약 시점에 이미 이자율, 기간, 담보 비율이 모두 고정되기 때문에 대출자는 이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단기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고정이자 수익을 얻는 모델인 거예요. 이건 특히 단기 시세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디파이를 꺼렸던 가장 큰 허들을 제거한 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청산 위험이 없다는 건 이해했는데 애초에 내 비트코인을 카르다노로 옮기는 과정 자체는 안전한가요? 브릿지 해킹 사고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탁형 브릿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비수탁형. 네, 비트VM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브릿지가 내 돈을 은행 금고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건 내 개인 금고에 돈을 그대로 둔 채로요. 그 금고가 여기 있다는 사실과 잠겨 있다는 상태만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증명해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럼 금고 열쇠는 누가? 금고 열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제3자에게 내 자산의 소유권을 절대로 넘기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산 위탁이 불가능한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정리하자면 청취자께서 가진 비트코인을 지갑에 그냥 잠재워두는 대신 강제 청산의 공포도 없고 해킹 위험도 최소화된 방식으로 카르다노 생태계에 빌려주고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판을 바꿀 수도 있는 대담한 시도네요. 네. 그리고 이건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레이스 지갑, 민스왑 같은 거래소, 인디고 같은 합성자산 프로토콜까지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입니다. 2026년 말까지 전체 시스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거버넌스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비트코인이라는 외부 자금을 끌어올 거대한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 탄탄한 연구개발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모든 혁신에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필요하죠. 아이오 리서치의 커기 벤러가 공유한 2025년 연구 보고서에서 그 엔진의 성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요? 네. 약속했던 것보다 20%나 많은 24편의 기초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요. 8개의 기술 검증 스트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기초 연구 논문이라고 하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실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문들은 저도 몇 번을 다시 읽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하지만 핵심은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가 1, 2년 뒤에는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의 속도를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기술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오스 프로토타입이에요. 라오스요? 네. 이 연구를 통해 카르다노가 훨씬 더 높은 처리량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검증했고요. 이제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링 팀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아,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의 코드가 되는 파이프라인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연구실의 아이디어가 그냥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딘버러 대학의 아겔로스 키아이아스 교수가 컴퓨팅 분야 최고 영예 중 하나인 ACM 펠로우로 선정된 것도 이들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연구가 바로 비트코인 디파이 같은 대담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버넌스, 디파이 전략, 복잡한 연구 논문들도 우리 손안의 지갑이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결국은 사용자가 체감해야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사용자들과의 접점이 중요해지는데요. 네, 그 접점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레이스 지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카르다노 데스크톱 지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모바일 지갑, 그러니까 여러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관문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관문이요? 네, 2026년 로드맵을 보면 모바일 공식 출시,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V2 업데이트, 그리고 XRP 같은 다른 체인과의 잠재적 통합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디파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사용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레이스 지갑이 바로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사용자를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빌더, 즉 개발자들의 움직임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새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들이 마치 미래 금융 시스템에 각기 다른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먼저 서버러스는 무엇이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탈중앙화된 위험 평가 프로토콜인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최고의 평가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었더군요. 어떻게 바꿨죠?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평가 모델을 올리고 시장에 가장 뛰어난 모델을 선택하게 하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치 DFI 프로젝트들을 위한 로튼토마토나 옐프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아, 재밌네요. 심지어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백서나 커뮤니티 반응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까지 분석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서버러스가 무엇이 안전한지 평가하는 심판이라면 노 위트니스레스는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는 코치에 가깝습니다. 심판과 코치요? 네. 이들은 보안 감사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래에는 AI를 활용해서 이 감사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싼 비용과 시간 때문에 소수의 프로젝트만 가질 수 있는 보안 감사를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면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와, 심판과 코치,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럼 마지막 프로젝트인 음수미는 뭘까요? 선수나 경기장인가요? 하하, 음수미는 아예 새로운 미래의 경제 리그 그 자체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자체요? 네, 이들은 AI 에이전트들을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래의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그들만의 거래 원장이 바로 음수미인 셈이죠. AI들을 위한 경제라니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수십억 AI가 만들어낼 엄청난 거래량을 처리하기 위해 카르다노의 레이어 2 솔루션인 하이드라를 기반으로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드라 기반으로요? 네. 하이드라는 비유하자면 붐비는 고속도로 옆에 수많은 AI 에이전트들만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전용 차선을 수백 수천 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수백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율적인 AI들을 위한 강제 인프라가 바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살펴본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죠. 먼저
안정적인 거버넌스로 집안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네, 1단계죠. 그 힘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외부 자금을 유치할 대담한 전략을 실행하며 2단계고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엔진을 계속 가동하고 3단계. 마지막으로 레이스 지갑 같은 사용자 도구와 서브러스, 음수미 같은 혁신적인 빌더 생태계를 통해 그 결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려는 아주 일관되고 체계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논의의 끝에서 청취자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음수미 프로젝트는 AI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인프라.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AI 비서에게 이메일로 간단히 다음 주 파리 출장 준비해줘라고 지시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제 AI 비서가 항공권 사이트랑 호텔 사이트를 검색해서 예약을 해주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당신의 AI 비서가 당신 모르게 블록체인 위에서 공개 입찰을 할지도 모릅니다. 파리행 최적 항공편 예약 AI 구함, 예산은 $1,000. 아, 그러면 전 세계 수만 개의 항공편 전문 AI들이 경쟁적으로 입찰하고 그중 가장 효율적인 AI가 낙찰받아 일을 처리합니다. 숙소, 현지 교통, 식당 예약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전문 AI들이 순식간에 고용되고 대금을 지불하고 과업을 완수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리고 당신의 AI 비서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일정표 하나만 당신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저는 그 뒤에서 수많은 AI들이 경제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그 거대하고 복잡한 탈중앙화 경제가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전혀 알 필요도 알 수도 없게 될지 모릅니다. 블록체인이 인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영역을 넘어 자율적인 AI 경제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자 신경망이 되는 미래.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미래의 입구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